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왜 러시아만 이야기하다가 끝냈냐라는,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제 다음 편으로 이제 넘긴 내용을 오늘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는 예전에 소련이라는 큰 나라의 한 나라였죠. 그러다 갈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이렇게 이제 같이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 변호사님 나오셔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쭉 러시아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관련돼서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출량이라든지 교역량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보니까 대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 수출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로 들어가나 싶은데 사실 팀 이름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이렇게 되는데 이 중앙아시아 그러면 스탄 국가라고 보통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나라들 특징들은 사실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떤 업무를 해보시니까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앙아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네네. 좀 통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비슷하다.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아직 공용어이고요. 러시아어가 잘 통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에서 살다 온 변호사들이지만 러시아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카자흐스탄 가도 우즈베키스탄을 가도 우크라이나를 가도 네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을 가도 러시아어로 다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심지어 공문서도 러시아어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공용어인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중앙아시아 하면은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리고 네네. 유라시아 관세동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중앙아시아는 조금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요즘에는 카자흐스탄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패자, 네. 경제 패자이잖아요. 근데 사실 30년 전만 해도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그렇죠. 땅덩어리는 작아도 인구도 많고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더 잘 나가던 최고다. 시기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한국 기업 예를 들어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정부랑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도 했었고 그리고 산업은행이 또 우리나라 은행 중에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해서 지금 민간은행 1위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우즈베키스탄이 잘 나갔지만 지금은 카자흐스탄이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벨라루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동맹이 되어 있고 네. 이 중에 한 곳에만 진출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제 관세도 없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세관이나 이런 절차도 간소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분들은 카자흐스탄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네네. 중앙아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한 나라만 가서 일단 적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동맹으로 묶여 있는 여러 나라를 진행하는 데는 훨씬 편해진다. 이렇게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될까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소련이 붕괴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다 아직까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비슷한 체계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 아까 대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건 사실 되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탄 국가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간간히 듣긴 하지만 되게 단편적으로 듣다 보니까 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해보셨죠?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국가로 보면 이제 우즈벡,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렇게 두 나라인데 각각 한 나라씩 어떤 이제 주요한 사례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즈베키스탄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터넷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시긴 하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이 진출해가지고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를 인수해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은 민간 은행 1위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곳은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경우에는 그 내셔널 뱅크 오브 우즈베키스탄이 소유를 하고 있고 롯데호텔은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의 호텔 관련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진출했을 때 저희가 좀 자문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1위 통신사로 지금 자리를 매김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고 와이파이라든지 네네. 뭐 각종 뭐 VPN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즈벡텔레콤이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제 국영 통신사랑 같이 1위 사업자로 지금 자리매김할 정도로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법인 운영이나 이런 관련된 자문을 드렸었고 뭐 자회사 구조 조정할 때도 저희가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자문을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진출해서 다양한 그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보면? 이 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국내 그리고 카자흐스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군인공제 사건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공제. 네,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공제가 2007년도에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앙아시아 권역 최대 물류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네네.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서 군인공제에는 이제 투자를 해서 물류 창고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현지 기업은 이 창고를 잘 운영을 해서 회수하는 금액으로 군인공제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를 하는 네. 그 합작 사업을 합작 뭐 시행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인공제에는 약 48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금을 회수를 못 받다 보니 이 금액이 누적이 되면서 약 908억 원을 이자 붙으면 네, 그렇게 됐죠. 맞습니다. 예. 돌려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 소송을 진행을 했다. 저희가 승소를 한 건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최대 규모의 이제 초콜릿 공장을 롯데제과가 인수하는 건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네네.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추워서 추운데 사서 그런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디저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 하나 커피 이렇게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디저트로는 또 달지 않은 초콜릿이 네네. 또 잘 어울리다 보니 그래서 이런 초콜릿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좀 롯데제과에서 이 라하트라는 카자흐스탄 최대 초콜릿 회사를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부시장님이 저희 율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선물로 라하트 초콜릿을 주실 정도로 이 초콜릿이 정말 약간 국민 디저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문인 것 같긴 한데 이 러시아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아니면은 이제 우즈벡이라든지 카자흐스탄에서 수행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구소련 국가는 러시아하고 법제가 매우 유사해요. 매우 유사보다는 거의 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당연히 뭐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큰 틀 내에서 법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라든지 정부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법적 시스템 또한 구소련 국가는 러시아하고 유사해서 네네. 저희가 러시아 업무와 중앙아시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차이가 나게 어디가 더 편하다 이런 거는 없고 똑같이 저희에게는 근데 네, 이제 똑같아. 아무래도 러시아보다는 한 네. 10년, 20년은 좀 뒤쳐져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네. 소득 수준이라든지 네. 뭐 개발 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출장 다니시기에는 조금 스탄 국가들이 조금 더 편하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사실 뭐 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중앙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만 뭐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025년에는 이제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이 끝나면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팀 이름이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인데 우크라이나도 같이 포함되나요, 보면? 저희가 사실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뿐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팀에도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이다 보니까 법제도 비슷하고 아, 여기도. 예, 러시아가 공용어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자문을 그동안 많이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팀에 포함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 같은 그렇죠. 나라잖아요. 키예프, 예, 키우. 키예프 예. 공국이 아무래도 슬라브 민족의 뿌리다 보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되게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우크라이나 역사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할 때까지 여러 침략을 겪었고 러시아의 지배도 받다가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지배도 받다가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친러 성향의 지역이 있고 뭐 친서방의 그렇죠. 뭐 동쪽 서쪽 예, 뭐 동쪽 이렇게 서쪽으로 나눠져 예. 갖고 그 정도로 이제 친러 성향도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도 아시다시피 제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코미디언 출신인데 그렇게 국민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국민의 하인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부터인데 네. 그 드라마가 사실 러시아어로 아, 러시아어로? 네, 아, 방영이 러시아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저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뭐 다 그냥 네네, 별로 어려움 없이 네, 그 정도로 러시아랑 밀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네. 관련 자문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정말 이제 전쟁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생기면서 저희도 조금 덩달아 바빠지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래도 대선 선거 기간 중에도 이제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전쟁을 끝내겠다. 네, 즉시 끝내겠다. 네, 즉시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렇게 과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될지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생기고 있는 것 생기고 같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쨌든 좀 중단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도 많이 진출할 것이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더 같습니다. 바빠지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전쟁이 벌써 한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선 전쟁이 나고 맨날 사람이 죽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뭐 일상도 돌아가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두 분께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가까이서 들여다보실 텐데 우크라이나 현지 분위기는 과연 어떻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법률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전문가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은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우크라이나 언론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사망한 이 사망자 수는 대략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10만 명. 네,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기 이전부터 같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면서 같이 협력해 오던 협력사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이제 가족들하고 방공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뭐 부상을 입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좀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 제 103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5년인데 네. 이 임기 5년에 3월 마지막 주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전쟁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로는 2024년 3월 31일에 우크라이나 이제 차기 대통령 하는 선거를 실시를 했어야 하지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다 보니 네네. 임기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이제 대선 실시도 약간 무기한으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그래서 휴전이 되면 일단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군요. 그쵸. 보면. 그런데 이제 외곽에서는 젤렌스키가 본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진행될 건데 네네. 이 휴전 협상은
전쟁의 종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다시 임기를 연장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최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들을 해임을 하면서 그리고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발레리 잘루시니라는 인물을 이제 총사령관에서 해임을 하면서 약간 국민들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 발레리 잘루시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발레리 잘루시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젤렌스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된 인물이고 정치가 되게 좋으시죠. 그렇죠. 예. 군사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고 전형적인 슬라브의 전사 뭐 이런 네, 느낌이 딱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러시아가 점령한 이 영토의 절반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22년 가을철. 네,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철의 장군이다, 국민 영웅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 3월에 가상 투표를 진행을 했더니 이제 발레리 잘루시니가 67.5%의 득표율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제 향후에 발레리 잘루시니가 정말 당선이 된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재건 사업들이 다 전격적으로 수정이 될 거고 왜냐하면 이제 권력의 한 방에 바뀌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인사 교체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 좀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부패에도 휘말렸었고, 그렇죠. 이제 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비리 관련된 게 터지다 보니 또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약간 이거를 한번 내가 만회해보겠다 하면서 그 현 정권에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을 해임하는 네네. 약간 국정 쇄신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좀 쉽지 득표율이 않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잘루즈니 이 사령관 전 사령관은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잘루시니 군이 전 총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젤렌스키가 너무 위협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을 해서 영국 대사로 영국 대사로 임명을 하면서 멀리 보내셨군요. 보면은 영국으로 추방을 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국내 기업분들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실 게 아니라 영국으로 잘루시니를 만나러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이제 지난 러시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순히 법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말 지역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이제 다 컨설팅 이거를 노하우를 전수를 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든 우크라이나 관련 일도 두 분께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보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00일, 네네. 1년, 네. 2년, 1000일째 되는 날마다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많은 국내 건설기업이나 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관심 있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사실 전쟁이 중단이 되고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콘크리트, 친환경 콘크리트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한국 국내 기업도 있고 뭐 MOU 같은 걸 체결해서 뭐 댐이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재건 사업이 이제 문이 열릴 때 좀 이제 들어가시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 다 끝났을 때 안전할 때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그만큼 파이가 작아진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중앙아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주변 이제 동유럽 국가들 관련돼서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오신 김에 여쭤보면은 그러면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여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제 동유럽까지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에 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제 문의를 드려야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보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하고 구소련권과 이런 법제가 유사하다라는 네네. 의견도 있고, 또 당연히 유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폴란드가 유럽의 EU 규제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유럽에 가깝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팀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적은 상황이고, 반드시 우크라이나 현지 파트너사나 아니면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에 있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폴란드 업체를 통해서 진출을 권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업체와의 협력 시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자문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폴란드까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육지 면적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한 3분의 1은 커버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동유럽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넓고 그곳에서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만 낯설고 두려운 곳이 많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보고 혼자 끙끙 앓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마다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 율촌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분들을 찾아주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오늘 어떻든 뭐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거리 이동도 많으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다 보니까 건강에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율촌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내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다양한 자문을 수행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모스크바에 오래 거주를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희 국내 기업분들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2번에 걸쳐가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팀 정규진 변호사님, 조은진 변호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 궁금하신 거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연락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두 분 변호사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진행됐던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정규진, 조은진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